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에서 단일 계약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인 휴머노이드 로봇 1만 대 주문이 성사되며 로봇 산업이 본격적인 양산화 단계에 돌입했습니다. 중국 텐타이 로봇은 산둥 미래 로봇 기술, 산둥 미래 데이터 기술, 강자이 로보틱스와 전략적 협력을 맺고 휴머노이드 로봇 1만 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 단일 주문 수량으로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계약으로 텐타이 로봇은 올해 10월 1세대 시제품을 내놓고 양산 체제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공급되는 로봇은 휠형 가정용 모델로 클라우드 의사 기반 건강 모니터링, 중의학 진맥, 지능형 안마, 가정 방법 모니터링, 프로젝션 엔터테인먼트, 디지털 교육 등 다층적 기능을 제공합니다. 판매가는 5만 위안, 우리 돈 약 970만 원 이하로 책정돼 고급형 로봇이 대중시장에 본격 보급되는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텐타이 로봇은 로봇 핵심 구동 부품 전문 기업으로 이번에 차세대 경량 관절 모듈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무게 310g의 소형 모듈이 30kg을 들어올릴 수 있을 만큼 강력하면서도 원가를 절반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이는 휴머노이드 로봇 및 협동 로봇 제조의 진입 장벽을 낮춰 대량 상용화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업계에선 이번 계약이 단순한 공급 확대를 넘어 실험 검증 단계에서 실제 현장 투입 단계로 전환됐다는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7월 중국 대표 로봇 기업 에지복과 유니트리는 차이나 모바일 산하 기업으로부터 240억 원 규모의 이족 보행 로봇 주문을 공동 수주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신규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장이 빠르게 확장되는 추세입니다. 자금 조달도 활발합니다. 신전략산업연구소 집계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까지 전 세계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투자 건수는 83건, 투자금 총액은 140억 위안을 넘어섰으며 이 중 중국이 6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술 혁신과 원가 절감, 시장 수요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2025년을 휴머노이드 로봇 규모화 양산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1만 대 계약은 그 상징적인 출발점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1990년대 전 세계를 휩쓴 휴대용 전자펫 다마고치가 30주년을 앞두고 또 한 번의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단순한 게임기를 넘어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 아이콘으로 부활하며 국내외에서 품절 대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다마고치는 1996년 일본 반다이가 선보인 달걀 모양의 전자장난감으로 알에서 태어난 캐릭터에게 밥을 주고 화장실을 치우며 키우는 방식이 특징입니다. 방치하면 죽는다는 설정으로 현실감을 높여 출시 직후 일본 전역에서 매진 행렬을 기록했고 곧바로 미국과 유럽으로 진출하며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켰습니다. 이후 2004년 기기간 통신 기능이 추가된 다마고치 커넥션, 2008년 컬러 화면을 도입한 신작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7월 등장한 37번째 시리즈 다마고치 파라다이스는 네 번째 전성기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번 신작은 캐릭터 간 대전 기능, 가족을 꾸려 아이를 낳는 설정, 그리고 죽은 캐릭터를 기리는 메모리얼 기능이 추가돼 반려동물에 가까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기본 조작은 단순하지만 줌 다이얼을 통해 캐릭터 성장을 세포 단위로 확대 관찰할 수 있는 기능까지 더해지며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내 반응도 뜨겁습니다.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팝업 스토어는 개장과 동시에 오픈런 행렬이 이어졌고 첫날 준비된 수백 개 물량이 완판됐습니다. 반다이 남코 코리아 온라인몰 역시 대부분 품목이 품절 상태입니다. 리셀 시장에서는 정가보다 몇 배 비싼 가격에 거래되며 한정판 제품은 40만 원에서 80만 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단순한 장난감을 넘어 프리미엄 수집품이 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키덜트 문화와 뉴트로 트렌드의 결합으로 해석합니다. 1990년대 다마고치를 즐기던 밀레니얼 세대가 경제력을 갖춘 소비층으로 성장하면서 과거의 향수를 소비하고 동시에 Z세대는 아날로그적 단순함에서 신선함을 느낀다는 분석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구매해 즐기는 사례도 늘어나며 세대 간 소비 확산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다이는 2026년 다마고치 30주년을 맞아 대형 기획과 글로벌 확장을 준비 중입니다. 이미 게임, 화장품, 과자 등 다마고치와 연계된 상품 매출은 2019년 대비 7배 성장했으며 닌텐도 스위치용 다마고치 플라자도 출시돼 브랜드 파워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작은 전자 알에서 시작된 다마고치는 이제 세대를 연결하는 문화 코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에서 끊이지 않는 학교 총격 사건으로 인해 부모들이 자녀에게 생존법을 직접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CNN의 보도에 나온 영상에 따르면 조지아주에 사는 이카 맥클라우드라는 여성은 7살 딸에게 숨을 참으며 죽은 척하는 법, 다른 사람의 피를 묻혀 부상당한 것처럼 위장하는 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화 속의 한 장면처럼 보이는 이 훈련 영상은 SNS에 공개된 뒤 조회수 3,400만 회를 돌파했습니다. 맥클라우드가 이런 훈련을 시작한 계기는 지난해 9월 조지아주 고교 총격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치는 비극을 겪은 후 그는 아이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술을 전수하는 것이 초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상 공개 이후 딸에게 트라우마를 안긴다는 비판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맥클라우드는 대가를 치르는 건 결국 어린이들이라며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부모의 대응은 지난 8월 2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가톨릭 학교 성당에서 벌어진 총기 난사 사건 이후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는 어린이 2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미국에서는 올해 들어 이미 44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이 학교에서 일어나 1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른 부모들도 비슷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 사는 한 엄마는 2012년 샌디훅 초등학교 사건을 전환점으로 꼽았습니다. 이후 딸에게 도망가 숨는 법을 가르쳤고 2022년 유벨디 사건 이후에는 죽은 척하는 방법까지 훈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9살이 된 딸은 여전히 훈련을 받고 있지만 두려움과 불안을 완전히 떨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소아과 의사 애니 앤드루스 박사는 이 같은 훈련이 아이들에게 불안과 스트레스를 높여 트라우마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모와 교사는 아이의 연령과 발달 단계, 상황별 대처 방식을 고려해 교육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총격 사건 속에서 미국 부모들은 자녀를 지키기 위해 극단적 생존 훈련까지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것이 아이들의 정신적 상처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며 사회적 차원의 총기 규제 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주 싱크탱크 경제평화연구소가 발표한 세계평화지수 2025에 따르면 아이슬란드가 1.095점을 기록하며 올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나라로 꼽혔습니다. 아이슬란드는 2008년부터 17년째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위는 아일랜드, 3위 뉴질랜드, 4위 호주, 5위 스위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1.736점을 받아 전년보다 2계단 상승한 41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북한은 2.911점으로 149위에 머물렀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미얀마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순위로 평화 수준 6단계 가운데 최하위 그룹인 가장 낮음에 속했습니다. 미국은 2.443점으로 128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온두라스, 방글라데시, 우간다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최하위권은 전쟁과 분쟁으로 불안정한 국가들이 차지했습니다. 예멘, 콩고 민주공화국, 수단,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꼴찌 5자리에 올랐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평가 사상 처음으로 최하위에 머물렀습니다. IEP는 23개 지표를 바탕으로 사회 안전, 안보, 국내외 갈등, 군사화 정도 등을 종합해 점수를 산출합니다. 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평화도는 전년 대비 0.36% 악화됐습니다. 조사 대상 163개국 가운데 74개국은 개선됐으나 87개국은 오히려 악화됐습니다. IEP는 2023년 발생한 국가 기반 분쟁은 59건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라며 국제사회가 폭력적 분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즉 아이슬란드와 같은 일부 국가들이 높은 평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분쟁 지역은 극심한 불안정에 빠져 세계 전체 평화 지수의 하락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러닝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서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한강과 남산, 도심 곳곳에서 아침 저녁을 가리지 않고 달리는 러너들의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단순한 운동을 넘어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으면서 마라톤 대회 열풍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포털 마라톤 온라인에 따르면 2022년 346개였던 대회 수는 지난해 389개로 늘었고 올해는 이미 400개를 넘어섰습니다.
인기 대회에 참가 신청은 인기 콘서트 티켓팅 못지않은 경쟁률을 자랑합니다. 이 같은 열풍의 배경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습니다. 실내 운동이 제한되던 시기, 시간과 장소 제약이 적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러닝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러닝 코치 이현진 씨는 러닝은 면역력 강화와 정신적 해방감을 동시에 주는 운동이라며 이후 러닝을 생활화한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닝의 매력은 따로 또 같이라는 특성에 있습니다. 혼자 달릴 수 있는 간편함과 크루 활동을 통한 소속감이 공존합니다. 30대 직장인 이도범 씨는 출장이나 여행지 어디서든 러닝화 한 켤레만 있으면 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러너 김모 씨는 혼자라면 포기할 순간에도 크루와 함께라면 끝까지 완주하게 된다며 집단적 성취의 힘을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러닝은 성취감이 확실한 운동입니다. 5km, 10km를 완주하는 순간의 짜릿함은 자신감으로 이어지고 정신적 안정감까지 제공합니다. 러너스 하이라 불리는 도파민, 엔도르핀 분출의 즐거움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여기에 스마트워치와 앱, SNS 공유 문화가 더해지면서 젊은 세대의 참여를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마라톤은 국내를 넘어 해외여행과 결합한 런트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동남아, 유럽 등 각국 관광청이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하며 도시를 달리며 체험하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국내 주요 대회에서는 20대에서 30대 참가율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새로운 주축 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자신의 저서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자신의 묘비명을 미리 밝혔습니다. 적어도 끝까지 걷지는 않았다. 마라톤은 단순한 운동을 넘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이겨내며 삶을 완주할 힘을 길러주는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가에서 늦둥이 아빠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방송인 김구라 씨는 52세의 아들을 얻었고 배우 신현준 씨는 54세의 셋째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배우 정준호 씨 역시 51세의 둘째 딸을 낳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50대의 아빠가 된 이들의 사례가 이제는 특별하지 않은 시대가 된 것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아버지가 50세 이상인 출생아 비중은 1.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993년 0.1%에서 오랜 기간 정체돼 있었던 수치는 2017년에 0.5%를 넘은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23년 처음으로 1%를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출생아 수 급감, 혼인 지연, 재혼 증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1993년 대비 66% 넘게 줄었습니다. 또 남성 평균 초혼 연령은 1990년대 29세에서 최근 34세로 높아졌고 아버지가 되는 시점 역시 30대 후반에서 40대로 늦춰졌습니다. 실제 지난해 출생아 가운데 35세에서 39세 아버지가 37.5%로 가장 많았습니다. 재혼 증가도 눈에 띕니다. 전체 혼인에서 남녀 모두 재혼 비중이 10.4%에 이르면서 중장년층의 출산 사례가 늘어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혼인 출산 연령 상승과 재혼 확산이 50대 아버지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반면 아이를 원해도 갖지 못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지난해 남성 난임 환자는 10만 8,343명으로 2018년보다 38% 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계 정맥류, 무정자증, 호르몬 이상, 기저질환, 흡연 과음 등이 주된 원인입니다. 난임 시술을 받는 남성도 33% 증가했지만 경제적 부담과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이 심화되는 가운데 50대 아빠의 증가는 한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우는 신호로 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난임 증가, 고령 부모 맞춤형 지원, 일가정 양립제도 강화 같은 대책 없이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축복이지만 그 뒤를 받쳐줄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늦가기 아빠의 증가는 시대의 변화를 보여주는 동시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새로운 가족의 풍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국제약술지 네이처는 8월 말 발행한 표지에 숲속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나무 뿌리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뱀처럼 구불구불 뻗은 뿌리 사이로 작은 식물들이 자리 잡고 한쪽에는 나무 속 미생물이라는 문구가 적혔습니다. 이는 나무를 독립적 존재가 아닌 수조 개의 미생물이 얽힌 복잡한 생태계로 바라봐야 한다는 새로운 시각을 전합니다.
예일대학교 연구진은 미국 북동부의 참나무, 소나무, 단풍나무 등 150그루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해 내부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건강한 나무 한 그루에 평균 1조 개의 미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무의 중심부인 심재에는 산소 없는 환경에 적응한 혐기성 세균과 고세균이, 변재에는 호기성 세균이 주를 이루는 등 부위별로 뚜렷하게 다른 군집이 형성돼 있었습니다. 또 단풍나무처럼 특정 종에는 당분 분해에 특화된 미생물이 풍부하게 분포하는 등 종별 특성도 뚜렷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미생물들이 단순히 기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무 내부 가스 농도를 바꾸며 성장과 방어, 탄소 순환 등 핵심 과정에 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나무가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며 나아가 숲 전체가 균형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번 발견은 이미 잘 알려진 우드 와이드 웹 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뿌리와 균류가 만든 지하 네트워크로 나무와 식물이 서로 영양분과 신호를 주고받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이번 연구는 지하 네트워크를 넘어 나무 내부 자체가 또 하나의 독립적 미생물 생태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나무를 외부 네트워크와 내부 네트워크를 동시에 품은 이중 생태계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나무 내부 미생물 군집 연구가 산림 관리와 기후변화 대응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외형적 징후가 아닌 내부 미생물 상태로 숲의 건강을 진단하거나 특정 미생물을 활용해 회복력과 탄소 흡수 능력을 높이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셰필드대 케이티 필드 교수는 이번 결과는 나무를 독립적 개체가 아닌 방대한 미생물 네트워크를 품은 복합 생명체로 재정의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예일대 연구진 역시 나무 내부의 미생물 생태계는 환경 미생물학의 새로운 개척지라며 기후변화 속 숲 보전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무는 단순히 뿌리와 잎으로 이루어진 생명체가 아니라 땅 속의 우드 와이드 웹과 내부의 1조 개 미생물이 연결된 거대한 생태계였습니다. 이 발견은 우리가 숲을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거주 국가에 따라 노화 속도가 달라진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회적 불평등과 정치적 불안정, 대기 오염이 인간의 노화를 가속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미국 뉴욕포스트와 메디컬 익스프레스는 아일랜드 더블린 트리니티대 국제뇌건강연구소 연구진이 세계 40개국 16만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분석 결과를 전했습니다. 연구진은 개인이 일생 동안 접하는 환경적 요인을 뜻하는 엑스포솜 개념을 적용했습니다. 식단, 생활습관, 독소, 스트레스 등 외부 요인이 인체 내 생물학적 반응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것입니다. 조사에서는 실제 나이와 건강 상태, 인지 능력, 교육 수준, 심혈관계 위험 요인 등을 바탕으로 예측한 나이와의 차이를 생체, 행동, 연령 격차로 산출했습니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노화가 빠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분석 결과 덴마크와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건강한 노화가 이루어지는 대표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반면 이집트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가장 빠른 노화를 보였는데 이집트인의 경우 실제 나이보다 평균 4.85세, 남아공인은 약 4세 더 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콰도르와 콜롬비아 등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도 노화 속도가 빨랐습니다. 한국과 중국, 인도, 이스라엘은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보다는 늦지만 북유럽보다는 빠른 중간 수준으로 분류됐습니다. 연구진은 노화를 앞당기는 핵심 요인으로 대기질 악화 같은 물리적 환경, 경제, 성별 불평등 등 사회적 조건, 정치적 불안정과 민주주의 약화 같은 정치 환경을 지목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아구스틴 이바네스 교수는 대기 오염과 정치 불안, 불평등은 사회뿐 아니라 개인의 건강 자체를 바꾼다며 뇌 건강을 개인 책임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환경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산드라 바이스 연구원은 건강한 노화는 생물학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환경에 크게 좌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전 세계 190여 개국 중 40개국만을 포함해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제외된 한계도 지적됐습니다. 그럼에도 연구진은 이번 결과가 어디에서 사느냐가 개인의 노화 속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신호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실리콘밸리 펠로엘토의 고급 주택가 지역은 최근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의 주택 문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커버그는 지난 14년간 인근 주택 11채를 1억 1천만 달러, 약 1,500억 원에 사들이며 이 지역을 자신만의 왕국으로 변신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게스트하우스와 정원, 수영장이 있는 대저택으로 개조했고 안에 프리실라 첸의 동상을 세우는가 하면 지하 벙커 공사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공사와 경호 인력의 감시, 잦은 파티로 인한 소음 문제는 이웃의 불만을 키웠습니다.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했지만 저커버그 측은 와인이나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선물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같은 갈등은 테크 억만장자들이 막대한 자산을 기반으로 주거지를 사실상 사유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돈이 몰리면서 테크 기업 CEO 재산이 급속도로 불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10대 부자 중에 테크 기업 출신이 8명에 이르고 이들 자산은 웬만한 국가의 국내 총생산을 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텍사스에서 머스크 왕국 건설을 추진했고 제프 베이조스 역시 인근 주택을 여러 채 매입해 대저택으로 개조해왔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세계 10대 부자 중 8명이 테크 기업 창업자 혹은 경영자입니다. 1위는 자산 370억 달러의 일론 머스크로 포르투갈이나 핀란드의 GDP보다 큰 규모입니다. 2위는 레리 앨리슨, 3위는 저커버그, 4위는 제프 베이조스로 모두 AI 붐과 테크 자본 집중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데이터 리서치 기업 피치북 조사에 따르면 올 1분기 글로벌 벤처 캐피털 자금의 58%가 AI 머신러닝 분야로 향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무려 70%가 AI 스타트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테크 자본이 국가 경제를 뛰어넘을 만큼 비대해지면서 개인의 재산이 공동체와 충돌하는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남극에서 떨어져 나온 세계 최대 빙산 A23A가 마침내 종착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AFP 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A23A는 1986년 남극 웨들의 피리너 빙붕에서 떨어져 나온 뒤 약 40년 가까이 거대한 얼음섬처럼 존재해왔지만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부서지고 있으며 몇 주 안에 사라질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A23A의 초기 면적은 약 3,460제곱킬로미터, 서울의 6배가 넘는 크기로 무게만 1조 톤에 달했습니다. 웨들해에 좌초된 뒤 수십 년간 움직이지 않던 이 빙산은 2020년부터 조금씩 움직임을 보였고 지난해 11월에는 바람과 해류의 힘을 받아 남극을 떠나 본격적인 표류를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남극과 아르헨티나 사이 사우스 조지아섬 인근에서 떠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A23A의 면적은 약 1,770제곱킬로미터로 여전히 서울의 3배가 넘지만 원래 크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최근 몇 주 사이에는 4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면서 항해 중인 선박에 위협을 주기도 했습니다. 위성 사진에는 수천 개로 흩어진 조각들이 밤하늘 별빛처럼 반짝이는 장관을 이루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영국 남극조사국의 앤드류 마이어스 박사는 A23A는 이미 바닥면이 무너지고 있고 수온이 높아 유지가 어렵다며 곧 완전히 소멸해 식별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A23A가 이렇게 오래 버틴 것이 오히려 놀라운 일이라며 대부분의 빙산은 남극의 차가운 보호막을 벗어나면 곧 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빙산 분리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최근 빙산 소멸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점은 인간이 유발한 기후변화의 영향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40년을 이어온 세계 최대 빙산의 여정이 이제 막을 내리며 지구 기후위기의 한 단면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